몰락한 양반과 딸 윤서가 10살 신동 이선이 혼인하며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다. 친척들의 모략과 가난 속에서도 윤서는 이선의 재능을 믿고 그를 키워냈다. 18이 된 이선이 장원급제하며 두 사람은 세상 앞에 당당히 서게 된다. 안녕하세요. 소율의 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조선 중기 경상도 어느 고을의 이야기입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청명하던 어느 날 구수한 담뱃대 연기처럼 소문 하나가 고을 안을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대성골 최진사 댁에서 혼담이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담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다름 아닌 10살짜리 사내아이. 최진사 댁 외동아들. 이름은 이선. 나이는 분명 10살이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사람마다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거참 괴이한 혼담이로세. 신랑이 10살이라니. 하고 혀를 찼지요. 그러나 이 소문에는 꼬리가 하나 더 붙어 있었습니다. 신부가 될 집안은 윤참봉 댁인데 그 댁 맏딸 윤서의 나이가 18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신랑보다 무려 8살이나 많은 신부. 고을 아낙네들은 장날마다 이 이야기로 입이 달았습니다. 윤참봉 댁이 그리도 몰락했단 말이요? 관연한 딸을 10살짜리한테 보내다니. 최 진사는 또 왜 저런 혼사를 원하는 거람? 아들이 귀해서 함부로 혼인시킬 리는 없을 텐데. 소문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윤참봉 댁의 사정부터 말씀드려야겠군요. 윤서의 아버지 윤참봉은 한때 그 고을에서 손꼽히는 양반이었습니다. 글도 깊고 덕망도 있어 선비들이 그를 찾아와 담론을 즐겼고 집안에는 넉넉한 전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참봉이 보증을 잘못 선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친구의 빚 보증을 섰다가 그 친구가 야반도주를 해버리는 바람에 어느 가을 갑작스레 집안의 전답 대부분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살림이 기울기 시작하자 형제들마저 모른 척 등을 돌렸고 결국 초가 3칸짜리 외진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지요. 그 사이 윤서는 자랐습니다. 몰락한 집안의 딸이었지만 모친에게서 그를 배우고 바느질을 익히며 조용히 자신을 키웠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눈썰미가 밝았던 윤서는 아버지의 처지를 한탄하기보다는 가게 장부를 정리하고 밥상을 줄이며 묵묵히 집안을 꾸렸습니다. 18이 되도록 혼기가 늦어진 것은 몰락한 집안의 딸이라는 굴레 때문이었습니다. 혼담이 아예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집안이 부실하거나 먼 지방으로 떠나야 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첩으로 드리겠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윤참봉은 딸에게 그런 혼사는 맺어줄 수 없다며 거절했고 그 사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최진사 댁에서 혼담이 온 것입니다. 최진사가 윤서를 며느리로 원한 데에는 나름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자신의 아들 이선이가 보통 아이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3살 때 이미 천자문을 떼고 5살에 시를 지었으며 7살에 서당 훈장이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소라며 고개를 숙인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최진사는 아이의 재능보다 아이의 성정을 더 걱정했습니다. 이선은 너무 어른스러웠습니다. 10살짜리가 밥 먹다가 갑자기 아버지, 백성의 고통이 이리 깊은데 조정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책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고 어른들의 대화 속에서 모순을 집어내고 혼자 마당에 앉아 별을 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총명하면 총명할수록 고독해지는 아이였지요. 최진사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지식을 가르칠 스승이 아니라 곁에서 따뜻하게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재능은 있으나 인품이 없으면 쓰임이 없고, 인품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란다고 믿었습니다. 최 진사가 윤서를 선택한 까닭은 단순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서도 꺾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몰락한 집안에서 불평 한마디 없이 살아가는 처자라면 아들 옆에서 든든한 뿌리가 되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윤참봉은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18달을 10살짜리한테 보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그러나 최 진사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눠본 뒤, 그리고 이선을 딱 한 번 본 뒤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윤참봉이 이선을 처음 만난 날의 일입니다. 초가을 오후 윤참봉이 최 진사 댁 사랑채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이선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작고 단단한 체구에 눈이 깊고 또렷한 아이였습니다. 이선은 윤참봉에게 공손히 절을 올리고 말했습니다. 어른께서 오셨군요. 제가 차를 한 잔 더 올릴까? 윤참봉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괜찮다. 그런데 너는 혼담 이야기를 들었느냐? 이선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어리고 신부께서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른들이 이 혼사를 이상하게 보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윤참봉이 물었습니다. 그래, 그것을 알면서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이선이 고개를 들어 윤참봉을 바라보았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눈이라고 믿기 어려운 눈빛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나이는 사람의 됨됨이를 재는 자가 아닙니다. 저는 배움이 부족하지만 모자란 것을 채우려는 마음만큼은 어느 어른 못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믿어주신다면 반드시 가문의 이름을 일으켜 어른께 보답하겠습니다. 윤참봉은 그 자리에서 차를 마시다 말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아이구나. 보통 아이가 아니로구나. 혼례는 그해 겨울에 치러졌습니다. 혼례날 구경꾼이 담 너머로 가득 모였습니다. 아이고, 저 신랑 좀 봐. 사모가 머리보다 크잖아. 참 신부는 저리 의젓한데 신랑은 애기로고. 윤참봉 딸이 얼마나 불쌍하냐. 쯔쯔. 손가락질과 웃음소리가 담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윤서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에 담긴 것은 두려움도 억울함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선의 얼굴을 제대로 본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눈빛이 달랐습니다. 쑥스러운 듯 귀끝이 붉어지면서도 의젓하게 예를 갖추는 아이. 구경꾼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서도 눈 한 번 흔들리지 않는 아이. 윤서는 그날 밤 방에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잘 키워야겠구나.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윤서가 이선을 자신의 남편이 아닌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으로 처음 느낀 것이. 혼인 초 두 사람의 생활은 세간의 예상과는 달리 조용하고 단정했습니다. 이선은 낮이면 글을 읽고 밤이면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서는 그런 이선 곁에서 소리 없이 밥을 차리고 방에 불을 지피고 이선이 읽다 잠든 책을 덮어주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천천히 무언가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이선이 어느 날 윤서에게 물었습니다. 형님은 외롭지 않으십니까? 10살짜리 남편이 부르기에 형님이라는 호칭은 이상했습니다. 그러나 이선은 진지하게 그렇게 불렀습니다. 윤서가 나이도 많고 자신보다 훨씬 많은 것을 살아냈으니 그 경험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윤서는 웃었습니다. 왜 외롭겠습니까? 당신이 곁에 있는데. 이선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언젠가 반드시 형님 곁에 제대로 된 남편으로 서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10살짜리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서의 눈에는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이선이 11살 되던 봄의 일입니다. 그 고을 서당에는 50이 넘은 훈장 어른이 있었습니다. 박 훈장이라 불리는 분이었는데 지역에서 글 좀 안다는 선비치고 그 앞에서 당당히 나선 이가 없을 만큼 고집스럽고 박식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 훈장이 서당 마당에서 제자들에게 강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의의 질은 이리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박 훈장이 말했습니다. 지혜하는 것은 많이 배운 자의 것이다. 무식한 자가 지혜롭다 함은 어불성설이니라. 그 자리에 마침 이선이 지나가다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서당 마당 한켠에 슬그머니 서서 강론을 듣더니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박 훈장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누구냐? 최진사댁 소자 이선이라 합니다. 훈장 어른의 말씀에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마당 안 제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11살짜리가 박 훈장 앞에서 손을 든다는 것이 어지간히 놀라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박 훈장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말해보아라. 이선이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혜가 배움에서만 나온다면 그를 모르는 늙은 농부는 지혜로울 수 없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골 어귀에 사는 농부 어른이 30년 논농사를 지으며 물의 흐름을 읽고 날씨를 예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알은 어느 책에서 나온 것입니까?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박 훈장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가 천천히 풀렸습니다. 그는 이선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어디서 왔다 했느냐? 제자 한 명이 답했습니다. 최진사댁 아드님이라 합니다. 나이는 11살이옵니다. 박 훈장이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이선에게 다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옳다. 배움이 지혜의 전부가 아니로구나. 오늘 내가 젊은 아이에게 배웠다. 그날부터 그 고을에는 새로운 소문이 돌았습니다. 최진사댁 꼬마 신랑이 박 훈장을 말로 이겼다. 이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러자 세간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선이 달라지면 부러움도 생기고 부러움이 쌓이면 시기도 따라오는 법입니다. 이선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자 최진사 집안의 친척들 사이에 술렁거림이 생겼습니다. 최진사 집안은 크고 복잡했습니다. 먼 친척까지 합치면 수십 집이었는데 그중 몇몇은 예로부터 최진사 댁의 재산을 탐내는 눈길을 보내왔습니다. 최진사에게 아들이 하나뿐이니 그 아들이 어떻게 되면 집안의 재산이 문중으로 넘어올 수도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험담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어른들이 감탄해봤자 지 나이가 돼야 한다. 박 훈장을 이겼다고. 그 늙은 양반이 봐준 것이지 어린아이 말에 진짜 넘어갔겠어. 그러나 이선의 이름이 점점 더 높아지자 험담은 음모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친척 중에 최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진사의 먼 조카뻘로 고을 안에서 중간 규모의 포목전을 운영하는 장사꾼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했으나 속으로는 이해타산이 빠른 사람이었는데 그가 뜻이 맞는 친척 두셋과 모여 은밀한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이선의 됨됨이에 흠집을 내는 것.
그 흠집이 이선의 공부에 영향을 주면 과거 시험도 어렵게 될 것이고, 그러면 최진사 집안도 흔들릴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노린 것은 윤서였습니다. 어느 날 최수정의 아내가 윤서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걱정을 가득 담은 표정으로 마치 걱정되어 달려온 것처럼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고을 안에 이상한 소문이 도는데 모르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윤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최수정의 아내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이선 도련님이 서당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한다고요. 아이들이 도련님을 꼬마 신랑이라며 따돌린다더군요. 그게 다 나이 많은 신부를 둔 탓이라고들 하더이다. 윤서의 눈빛이 한순간 흔들렸습니다. 최수정의 아내는 그 흔들림을 보고 계속 말했습니다. 어떤 어른들은 이 혼사 자체가 잘못이라고도 하고요. 이선 도련님한테 제대로 된 또래 신부가 있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라고. 혹시 아주머니가 스스로 물러나시는 게 그만하십시오. 윤서의 목소리는 조용했으나 단호했습니다. 이선 도련님이 따돌림을 당한다면 제가 직접 확인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해결할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그 소문의 출처를 찾아야겠지요. 최수정의 아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문의 출처가 어딘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미 짐작이 갑니다. 돌아가십시오. 최수정의 아내는 멋쩍게 일어나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음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음모는 더 교활했습니다. 최수정은 이선의 책을 훔쳐 숨기기로 했습니다. 이선이 과거 준비를 위해 가장 공을 들이던 책들, 직접 메모를 해가며 공부하던 귀한 필사본들이었습니다. 이선의 서재에 드나들 수 있는 심부름꾼 아이 하나를 꼬드겨 책 몇 권을 훔쳐내게 한 것입니다. 책이 사라진 것을 안 날 민재는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온 방을 뒤져도 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날을 공들여 정리해둔 노트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 일을 윤서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윤서는 심부름꾼 아이를 불러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지만 윤서의 눈빛 앞에서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최수정이 돈을 주겠다며 책을 가져오라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윤서는 아이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했습니다. 내가 솔직히 말해줬으니 고맙다. 내가 잘못한 것은 있지만 어른이 꿰어낸 잘못을 아이에게 다 물을 수는 없다. 그리고 윤서는 최진사에게 직접 이 일을 고했습니다. 증거를 갖고 아이의 증언을 바탕으로 최수정은 결국 친척 모임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최진사가 문중 사람들 앞에서 그 일을 낱낱이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최수정은 끝내 최진사 집안과의 왕래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뒤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이서희 윤서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형님, 제가 당신 덕에 책을 되찾았습니다. 도련님이 공부를 잘하시면 그것으로 됩니다. 이선이 잠시 말없이 윤서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은 왜 저를 돕습니까? 세상이 다 비웃는 이 혼사에서 형님이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윤서는 바느질하던 손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보며 배웠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도련님은 아직 어리지만 저는 도련님 안에 있는 것을 압니다. 이선의 눈이 깊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선이 12살 되던 해 여름의 일입니다.
그해 그 고을에 새 원님이 부임해 왔습니다. 젊고 기계 있는 원님이었는데 부임하자마자 고을의 세금 문제를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래된 관행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고을 아랫마을 농부들이 수십 년간 과도한 세금을 내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서상으로는 정상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아전들이 중간에서 세금을 더 걷어 착복해온 것이었습니다. 원님이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해결하려 하자 아전 무리들이 반발했습니다. 오랜 관행이라 정확한 증거를 잡기가 어려웠고 수십 년 묵은 장부는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때 이선이 나섰습니다. 민재가 원님의 동원 앞에 나타난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12살짜리 아이가 동원문 앞에서 원님께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문지기들이 황당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물러가라. 어린아이가 무슨 볼일이냐? 저는 최진사 댁 소자 이선이라 합니다. 고을 세금 장부에 관해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문지기 하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12살짜리가 장부를 어떻게 안단 말이냐? 그러나 그 말을 원님이 안에서 듣고 말았습니다. 원님이 직접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들어오너라. 동원 안에서 이선이 품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직접 작성한 계산서였습니다. 고을 장부에 남아있는 기록과 농부들에게 직접 물어보아 수집한 실제 납세 내역을 대조한 것이었습니다. 이선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원님, 이 마을 장부를 보시면 3년 전부터 기록이 한 가지 방식으로 조작되어 있습니다. 쌀의 단위를 표기할 때 말을 섬처럼 쓰는 방식으로 수량을 부풀렸습니다. 농부들이 낸 영수증과 장부를 대조하면 차이가 나옵니다. 원님이 두루마리를 받아 펼쳤습니다. 잠시 들여다보던 원님의 눈썹이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내가 혼자 작성했느냐? 예. 다만 계산 중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어른들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님이 이 선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원님은 아전들을 불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선의 계산서는 거의 정확했습니다. 결국 수십 년간의 착복이 밝혀졌고 책임자 아전 2명이 파직되었습니다. 농부들에게는 환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고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글 좀 읽는 신동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는 세상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이선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선이 돌아와 방에 들어서자 윤서는 조용히 밥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상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선이 밥을 먹으면서 물었습니다. 형님은 오늘 일이 무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서가 대답했습니다. 무모했습니다. 그러나 옳았습니다. 이선이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옳은 것이 무모한 것보다 중요합니까?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도련님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도련님을 보면서 이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도련님은 어른이 되어도 이 마음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선은 밥을 먹으며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게 말했습니다. 형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잃지 않겠습니다. 이선이 15이 되던 해 집안 안팎의 압력이 한꺼번에 몰아쳤습니다. 최수정 무리는 물러났지만 새로운 적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외부에서였습니다. 인근 고을의 유령 양반 집안에서 최진사 댁에 혼담을 다시 넣은 것입니다. 자신들의 딸을 이선과 혼인시키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노골적인 이야기가 따라왔습니다. 몰락한 집안 딸과의 혼사는 이선 도련님의 앞날의 짐이 된다.
우리 집안과 혼인하면 과거 길도 열리고 든든한 배경도 생긴다. 이 이야기는 동네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윤서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당신도 알지 않소? 이선 도련님이 이제 이름이 나기 시작했는데 당신이 옆에 있으면 도움이 안 돼. 차라리 당신이 먼저 물러나 주는 게 이선 도련님을 진짜로 위하는 길 아니겠소? 윤서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말이 이선 도련님을 위한 말입니까? 아니면 저를 내쫓기 위한 말입니까? 그 사람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이선 도련님의 아내입니다. 그 자리를 지킬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민재 도련님이지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이 소문이 이선 귀에 들어갔습니다. 이선은 그날 저녁 윤서에게 찾아왔습니다. 15살이 된 이선은 이제 어릴 때처럼 작지 않았습니다. 키도 자랐고 목소리도 굵어졌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5살 때와 똑같이 깊었습니다. 형님, 윤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서 앞에 정식으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제가 형님께 사죄합니다. 제 때문에 이리 많은 괴로움을 겪으셨습니다. 윤서가 놀라 말렸습니다. 도련님 일어나십시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형님이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감내해 오셨는지 압니다. 세상의 손가락질도 친척들의 음모도 오늘의 압박도 그 모든 것을 형님이 혼자 감당해 오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면서도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윤서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도련님 일어나십시오. 형님이 원하신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결정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형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윤서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데도 가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장원급제하는 날, 그 자리에 제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 이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그 날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이선의 나이 18. 그해 과거 시험에 이선이 응시했습니다. 고을 안의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18은 과거를 보기에 이른 나이였습니다. 아무리 신동이라도 쟁쟁한 선비들을 이기기란 쉽지 않다고들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선은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장원이 아니었습니다. 시관들이 민재의 답안을 보고 처음에는 어느 노선비의 글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글의 깊이가 나이를 훌쩍 넘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열어보고서야 18살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자리의 시관들이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장원급제 소식이 고을에 당도한 날, 북소리와 함성이 거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비로소 기억했습니다. 저 꼬마 신랑, 10살 때 사모관대가 머리보다 컸던 아이, 손가락질을 받으며 혼례를 치렀던 아이, 그 아이가 장원급제를 해서 돌아왔습니다. 이선이 고을로 돌아오는 날, 윤서는 마당에 나와 기다렸습니다. 말을 타고 오는 이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홍패를 든 채 당당하게 오는 26이 아닌 아직 18의 젊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에는 더 이상 소년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선이 말해서 내려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윤서 앞에 멈추었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것은 민재였습니다. 형님이 기다려주셨습니다. 도련님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제 형님 앞에 제대로 된 남편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윤서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울음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진작부터 제대로 된 남편이셨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이선은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그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는 이 이야기보다 훨씬 긴 또 다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것만은 전해집니다. 이선이 어떤 자리에 있든 그의 곁에는 항상 윤서가 있었다고, 화려한 자리에서도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할 때에도 이선은 언제나 먼저 윤서의 눈을 보았다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선에게 물었습니다. 대감, 어찌 그리 높은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십니까? 그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 저를 믿어준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10살짜리 신랑과 18 신부의 이야기. 세상이 비웃었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기하는 이들이 넘어뜨리려 했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가난이 짓눌렀지만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간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 당신 안에 있는 것을 믿어주는 사람이 한 명만 있다면 그것이 세상 어떤 것보다 단단한 뿌리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